그런 거는 이번 기회에 이렇게 바로 잡으면 좋죠. 예.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에는 문익상이 말고 문진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하고 가운데 자 하나만 틀리기 때문에 나하고 혼동을 해가지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들어 계세요. 나보다 조금 손아래이긴 한데 그럼 그분도 입문을 하셨고요. 입문을 하다니요. 임원 임원했죠, 물론이죠. 근데 제가 그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과장일 때 중공업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쓴 거는 보면은 아니 문진상이 쓴 게 아니고 문진상 때문에 착각을 받은 거고 박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는 박승균이든가 박승균이가 쓴 거는 내가 대리 때 중공업으로 간 걸로 착오를 해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무슨 대수냐 하는데 내가 동경지사에 갔을 때는 현대자동차 과장에서 현대중공업 과장으로 갔다가 동경지사에 파견 나갔는데 취재원으로 찾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생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요즘 뭐 현대 관련 모임 현상회만 나오시고 다른 데는 오비 모임들? 현상회 모임에 주로 나오고요. 가끔 가다가 현대중공업에도 제가 있었으니까 중공업 모임에도 가끔 나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역사 탐방하는 팀이 또 있어요. 거기에는 가끔 이제 시간 여유가 되면은 껴가지고서 그 문화역사 탐방하는 거니까 주로 어디 방문해가지고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공부하게 되잖아요. 나이 들수록 이 시간을 바쁘게 가지기 위해서 시간 빈둥거리면서 노는 시간을 없애려고 저는 바쁘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나가는데 역시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면 배우는 것도 많고 늙어가는 그걸 잘 못 느끼고 젊었다고 착각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죠. 건강하게 사시고. 그래서 시작하시죠. 하여튼 굉장히 귀한 시간 내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구술과 정리의 편의를 호칭을 우리 구술자, 우리 정경 회장 창업자, 면담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정리해가지고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술자의 개인 생애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년 시절 태어난 정확한 때와 고향, 가족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제일 복잡한데 자세히 제가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려면 일단 뭐 서울에서 태어난 걸로 해주시고요. 생년월일 어떻게? 1938년 6월 18일로 돼 있고요. 고등학교는 여기 경북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은 물론 가족 관계는 이제 뭐 아버지 어머니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은 형제들은 어떻게 되죠? 형제들은 위에 형 둘도 돌아가시고 내 밑에 동생이 여동생 하나 있고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도 지금 이제 70대에 올라선 의사죠. 의사니까 지금 나하고 연락도 잘 안 돼서 지금 뭐 어디서 무슨 치료를 하고 사는지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서로 바쁘니까요. 막내 남동생은 의사고
성형하는 의사고 그 여동생은 지금 독일에서 살고 있어요. 독일에 옛날에 왜 광부들하고 간호원들하고 독일로 송출했을 때 그때 본인이 집안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니까 돈 번다고 독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정년 퇴직해가지고 네, 거기서 연금 받고서 살고 있는데 자꾸 한국에 나오겠다고 그래서 아마 내년쯤엔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 나올지도. 그게 지금 현재고 저 밑에는 이제 물론 제 와이프가 있고 아들 둘이 있고요. 큰애는 지금 삼성전자에 다니는 기술자고요. IT 계열의 기술이 되겠죠. 그리고 둘째 녀석은 지금 공무원이고, 그 첫째는 뭐 아들 둘 있고 와이프가 있고 그러니까 그 수원에서 그 삼성전자의 단지가 수원에 있잖아요. 거기 살기 때문에 제가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그 손자들 있는데 가까이로 이사 가서 살기 때문에 수원에 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신상은 대충 그렇고요. 그러면 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좌우명이라든가 어떤 가치관 같은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이거 뭐 거창하네요. 뭐 가치관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런 신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월급쟁이 생활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뭘 먹고 사나 이런 걱정도 다 했지만은 열심히 살다 보니까 다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요즘 뭐 근황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황은 지금 수원에 이제 아파트를 사서 아들하고는 물론 별도로 다른 아파트 사서 살고 우리 집사람하고 막내하고 살고는 있습니다만 막내는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살고는 있습니다만 이 압구정동의 아파트도 팔고 또 제가 뭐 골프 멤버십 같은 것도 좀 가지고 있던 게 많이 올라서 팔고 해가지고 그 수원 그 경희대학교 근처에 경희대학교 수원 캠퍼스 근처에 조그만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상가 건물을 사가지고 그 임대를 받아서 먹고 사니까 임대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하여튼 먹고 살게 해주신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수자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이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수자는 서울대학교 이제 법학과를 졸업하셨는데 졸업 후 첫 직장은 어디로 갔습니까? 졸업 후 첫 직장은 지금은 없어진 회사입니다만 중소기업 무역 회사에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 좀 댕겼는데 68년인가요? 68년에 현대 자동차가 그러니까 생겨나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엔 이제 자동차라고 법인부터 설립하는 게 아니고 형식은 현대건설의 자동차 사업부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독립해서 법인 등기를 했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 포드하고 합작을 하는 회사를 기술 합작이기도 하고 뭐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엔 속칭이 시중에서는 현대포드 그런 회사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 현대포드의 생산 제품은 물론 당연히 그때 당시 코티나라고 하는 승용차, 그다음 D750이라고 D-750이라고 하는 트럭 한 5톤 정도 실을 수 있는 트럭을 생산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아무 생산 시설이 없으니까 부품을 전부 다 수입을 해야 됩니다. 예. 전부 수입을 해서 한국에선 조립을 하는 그런 조립 산업이죠. 예. 뭐 국회에서도 한때 자동차는 조립 산업이냐 생산 산업, 제작 산업이냐 뭐 혹신각신 얘기거리가 됐었습니다만은 자동차 산업이라는 건 원래 타이어 회사에서 타이어를 공급받고 유리 회사에서 유리 공급받고 철판 회사에서 철판 공급받고 그다음에 뭐 엔진 회사에서 엔진 공급받고 하는 식으로 해서 조립을 어셈블리를 기본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너무 소위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횡포를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는 정치하는 분들이 점수 따려고 전부 중소기업만이 피해를 입고 대기업은 횡포를 부리는 갑질만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서 일을 해보면은 중소기업이 갑질을 하는데 질질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유리회사라고 칩시다. 또는 페인트 회사라고 칩시다. 거기에서 갑자기 납품 못하겠다. 값 안 올려주면 난 못한다. 그 제끼고 납품 안 보내면은 자동차의 생산 라인이 컨베어 벨트로 흘러가는 생산 라인이 물품이 안 들어오면 스톱할 수밖에 없죠. 그럼 공장이 지금 스트라이크만 해서 노조 파업만 해서 서는 게 아니라 그런 물품 조달이 원만치 못하면 서게 됩니다. 그러면 스트라이크나 똑같이 피해를 왕창 입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때 그런 그 부품을 수입을 해서 조립을 하기 때문에 그 부품 수입하는 전문가, 무역 전문가를 이제 모집한다. 그것도 이제 신입사원이 아니고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하는 이제 소문을 듣고 친구들이 그 자동차에 미리 가 있던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뵙고 제가 현대자동차에 어플리케이션을 내 가지고서 입사를 하게 됐죠. 그게 68년도 아마 한 10월경 돼서 입사를 했을 겁니다. 정식으로 입사해서 배치받은 게 고전에 한두 달은 이제 시험도 치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기성사원들이고 하기 때문에 필기 시험은 없이 면접 시험으로 이제 다 대체를 했어요. 그때 정세영 회장님이 아니고 그때 당시엔 자동차 사장님이셨죠.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인터뷰를 해서 저 말고도 기술자하고 뭐 이런 그 당시 자동차 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인력을 한 7, 8명을 뽑아서 그때 같이 입사를 했습니다. 같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 입사가 아니고 중견 간부 입사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동차에서는 주로 제가 수입 물품을 핸들링하는 건데. 거기 그럼 뭐 부서 이름은 뭐죠? 처음 가신 부서? 내나 이제 부서로 따지면 자재부 자재과에 제가 초기에는 통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수입 물품을 이제 부산으로 들어오면은 배로 들어오면은 그걸 통관해서 보세 운송을 해서 울산까지 갖다 집어넣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통관해서 그 부품을 라인에다가 조립 라인에다가 공급해주는 그런 이제 부서의 한 명으로 근무를 했죠. 근무를 하다가 울산에 이제 한 3, 4년 근무하다가 이제 서울로 발령을 받아서 올라오게 됐어요. 서울로 올라온 거는 이제 부품도 수입과 관련된 수입과 과장으로 올라왔죠. 자재부 수입과 과장으로요. 그러면 뭐 현대자동차 입사했을 때 아직 울산의 도시도 굉장히 촌이랐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울산의 촌이기 때문에
소위 BOQ라고 해가지고 저 사원들 예. 숙소를 건물을 지어가지고 예. 뭐 4층인가 5층 건물 지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각 방 하나씩 요새로 따지면 원룸처럼 이렇게 배정을 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말하자면 기숙을 하면서 밤낮 없이 일을 했죠. 처음에는. 초기 뭐 그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회사 분위기는? 그때 당시에는 뭐 일을 열심히 하는 분위기 외에는 다른 특별한 분위기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때 워낙 산업이 발전된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서도 저희들은 이게 이렇게 해서 잘 될까 좀 여러 가지 걱정도 하면서 뭐 불오는 물건 들여다가 조립을 해서 빨리 파는 그 길밖에는 하는 역할이 우리의 주어진 임무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걸 했는데 그때 당시 정주영 회장님이 이제 울산에 오시든지 해가지고 저희 간부들 다 불러놓고 사원급 이상 다 불러놓고 이제 연설 같은 걸 강연 같은 걸 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세상의 모든 역사는 정상인 말하자면 노멀한 사람들보다는 아부노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발전했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베토벤 같은 사람은 음악에 거의 미치다시피 한 아부노멀한 사람이고 헨리 포드는 자동차에 미쳤던 사람이고 또 누구는 뭐 철강에 미친 사람이고 뭐 카네기고 뭐 하여튼 세상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자동차 우리나라 자동차 초창기 산업 발전의 역군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자동차에 한번 미쳐봐달라. 그러면 언젠가 우리나라는 자동차로서 외국에 손색이 없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시킬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를 인카리지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북돋아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실제 그렇게 될까 의구심을 가지면서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았더라고요. 지금 자동차가 세계에서 뭐 4위니 5위니 6위니 얘기를 하지만 적어도 10위 이내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이 대만처럼 동그란 섬나라나 다름없거든요. 북쪽은 육지로 이어져 있어도 그 바다로 된 것보다도 더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동네 아닙니까? 그러면 감자 덩어리 같은 이 대한민국 남한만 이렇게 따지고 봤을 때 현실적으로 조그만 섬나라 같은 그런 나라에서 세계 뭐 10위 이내 들어가고 뭐 경제도 뭐 10매 뒤에 들어가고 뭐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보면 기적이죠 라고 하지만 그런 걸 목표로 삼아서 자기 부하 직원들을 독려해서 이끌어간 리더가 있었길래 된 거 아니냐. 그리고 그분은 그때 당시 벌써 그런 걸 목표로 세우고 매진을 해왔다.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아주 조그만 부분이긴 하지만 이력을 담당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행운하였고 참 복받은 사람이다. 예. 그럼 현장에서 사진 계시다 이제 1972년에 이제 현대자동차 외자부 수입과 과장으로 이제 본사로 올라가셨죠. 그때 본사는 여기 세운상가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럼 현장에 계시다가 이제 본사를 했을 때 그 본사의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본사는 이 현장, 이 공장 분위기보다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월급쟁이 맛이 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까요? 이 현장에서는 참 온 정력을 다 바쳐서 일에 투자하는 거라고 하면 여긴 그래도 일요일 날 다 쉬고 거긴 일요일도 뭐 쉬라고 하더라도 일이 밀린 거 있으면 나가서 자진해서 다 일들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일요일 날 나와서 일하면 오히려 야단 맞고 자꾸 와서 일하고 그러면 이제 과장급부터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쫄병들은 대리 이하는 나와서 일하면 시간에 수당도 줘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시간의 수당도 노조법에 근로기준법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 뭐 열 몇 시간이면 열 몇 시간 이상은 해도 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돈 안 주고 일부려 먹는 결과가 되니까 법을 핑계대 가지고 소위 말하면 공산주의자들 식으로 얘기하면 착취당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신입사원들은 학교 졸업해가지고 사회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상당히 뭐라면 설익은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본인들은 그때 당시도 자기는 부당하게 일을 너무 오버해서 뭐 쉽게 말해서 장가갈 시간도 선볼 시간도 없느니 뭐니 컴플레인을 할 때니까요.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그 신입사원 시절에 우리 창업자를 처음 만난 건 언제죠? 울산에 근무할 때입니다. 울산에 대리로 근무할 때 그때 이제 이 회장님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갑자기 예정 없이 내려오세요. 내려오면 뭐 거기는 온통 난리가 납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이 갑자기 질문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해서 부서장들이 거기에 대비를 하다 보면 밑에 보지 않은 사람도 그 자료선보 만들어서 또 요새 국회에 공무원들 불려다니는 식으로 상당히 그걸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이 기업을 팍 넣고 가시고 하는 그런 주특기가 또 계세요. 우리 정유정 회장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1대1로 첫 대면한 거는 언제? 1대1로 대면한 거는 적어도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결제받으러 들어간 거는 부장 이후죠. 부장 이사 이후 부장 이후고 그 전에 제가 이제 현대 자동차의 수입과장으로 있다가 중공업이 생겨가지고 그때 이제 초창기에는 현대중공업이라고 안 그러고 현대조선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나중에 현대조선중공업이라는 것도 나중에 법인이 설립한 다음 얘기고 그 전에는 현대건설 신조선 사업부였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그때 이제 이 조선 기자재를 수입을 하려니까 자재 수입하는 전문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자동차에서 벌써 몇 년 쌓았고 그 전에 중소기업에서 쌓았고 또 그때 당시는 아무나 어주이 떠주이 이제 무역을 하게 되면은 국가적으로 망신을 당한다고 해서 무역사 시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역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공업에 자재 요원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끌려왔는데 지금은 기업 조직들이 커져서 자동차에서 중공업으로 오려면은 자동차를 사표를 내고 중공업에 중견 신입사원으로 중견 사원으로 입사하는 형태를 밟지만은 그때 당시는 정주영 회장님이 회사의 사장이고 물론 그때 회장이라고 불렀지만은 그리고 자동차 사업부 뭐 중공업 사업부 뭐 건설 사업부 이런 식으로 사내에서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다 분리가 돼 있지만은 사내에서 이 모든 그 정서적으로는 회사를 관두고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전근하는 형태로 전근을 돼서 오는 형태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도 못 받고 그 퇴직금 자체를 누적한 채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퇴직을 할 때는
자동차, 중공업, 뭐 상선 이거 전부 다 포함해서 2개로 해서 그때 이제 받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한 큰 회사에 한 10만 명 되는 회사에 부서로 이동해서 다니는 그런 형태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중공업으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차출 형식으로 갔죠. 갔는데 가자마자 중공업에서 이제 서울에 말하자면 수입부에 업무부가 있었는데 업무부의 부장이 지금 자동차 회장이신 정몽구 씨가 부장이었어요. 예. 그 내가 갑자기 그부터 이제 사람이 모자란다고 그래가지고 과장으로 갔는데 그때 정몽구 부장을 불러가지고 회장님이 이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고 2주일에 한 번이고 한 번씩 기합을 놓고 조십니다. 막 질문을 하면 뭐 철강이 몇 톤이 들어왔는지 뭐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 뭐 엔진이 언제 들어오도록 어느 배 엔진이 언제 들어오도록 돼 있는지 이런 게 부장이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부장보다는 이제 과장이 내가 좀 더 알고 나보다 내 밑에 있는 대리나 사원들이 오히려 자기 맡은 분야는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장님이 야단 맞을 때에 그 밑에 과장도 오라 그래. 그러면 제가 쫓아가서 같이 가서 이유도 무엇 때문에 야단 맞는지도 모르고 같이 야단만 실컷 맞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 이제 개인적으로 이 뵙게 된 게 처음이죠. 기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도 기합이 세가지고요. 기합이 세다는 게 이런 말씀이 적합할는지 모르지만은 이 아까도 우리 보고 자동차에 미쳐달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정주영 회장님은 기업과 이 돈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완전 팍 빠져서 미친 사람 이상으로 빠져가지고 같은 돈 10만 원 또는 10,000원을 보더라도 우리가 보는 눈초리에 수십 배 강렬한 눈초리로 보세요. 이 사업을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눈매가 굉장히 매서워요. 그 앞에 가면 벌써 기합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뭐 현장에서는 가끔 매도 맞았다는 사람들도 뭐 소문은 들었습니다만은 기합을 넣기 시작하면요. 완전히 고양이 앞에 생쥐예요. 말이 안 나오고 그 도저히 못 견딜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사표를 넣고 언제든지 랜덤데이 친다 하는 각오로 댕겼는데 이게 안 나와요. 야단 맞을 때는. 결국은 열심히 해보라고 할 때 마지막에 저 그럼 사표 쓰겠습니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워낙 강하니까. 기압이 강렬하니까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오게 되지 감히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제 몽구 지금 회장님이 부장일 때 제가 과장으로서 그때 처음 이제 몇 번 기합을 받았는데 그게 또 굉장히 뭐 자기 또 이제 자식이잖아요. 그때는 또 더 혹독하게 한 건가요? 자식이기 때문에 이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기합도 넣었지만은 또 한 가지는 항상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 뭐 정세영 회장도 그렇고 정상영 회장도 그렇고 자기 핏줄거리에 대해서는 주위 사람이 아마 보라고 하는지 하여튼 더 혹독하게 조져버려요. 그러니까 애들 키울 때 큰 애를 회초리를 때리면 작은 애들은 저절로 주눅 들여서 교육받듯이 우리는 그냥 아이고 이제 감히 쳐다도 보기 힘든 정도의 높은 사장님을 저렇게 조지는 거 보면 우리 막 숨이 막힐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그 1974년 현대자동차 이제 관행에 다시 중공업으로 옮겼었는데. 73년에 아마 내가 온 거 아닌가요? 72년 말에 옮겼나 모르겠네요. 기록은 73년 나왔는데 보니까 또 기록은 동경지점도 과장으로. 근데 여기 와서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자재과에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을까 말까 하는데 동경에 이제 그때 당시 우리나라 조선 기자재가
철판서부터 엔진서부터 프로펠러니 뭐 모든 펌프니 기자재가 전부 일본에서 수입을 해다가 부산에 울산에서는 말하자면 철판 사다가 용접해서 떼워서 꼭대기 만들고 엔진 얹고 해서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립하는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동경에서 그 물건을 사게 되면 받아가지고 수입을 하려면 여기 한국에서 내가 수입 업무를 했지만 거기서 보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 일본의 공장들을 전부 팔로우 보내서. 그래서 동경에 이제 자재 그 하는 사람 나 말고도 몇 사람 나가 있었지만 워낙 방대하니까 분야별로 나누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때 당시 동경지사에는 정태구 상무라는 분이 그 총 책임자로 계셨는데 이거 본사 보고 자꾸 보내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를 보낸 거예요. 저하고 이제 딴 사람하고 이렇게 한 3사람 정도 이렇게 경합을 시켰는데 딴 사람들은 안 나가겠다고 그랬고 저는 뭐 어디든지 북극이라도 가라고 시키면 다 시키는 대로는 하겠습니다라고 하도 기합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 갔지요. 가서 거기서 이제 4년 반 동안은 그래서 자재를 수입을 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초창기가 되니까 제가 이제 원래는 계약, 거기 가서 주로 계약 담당 업무가 됐는데 엔지니어들이 와서 가격하고 납기하고 스페시피케이션,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이 사양을 다 정합니다. 뭐 몇 마력에 뭐 재질을 뭐 신주로 만드느냐 스테인리스로 만드느냐 뭐 크기는 얼마고 파워는 얼마냐 하는 그 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엔지니어들이 결정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소위 메모지 비슷한 거를 만들어서 남겨주면 그걸 받아서 저는 저쪽에 파는 사람 쪽에도 그 기술자가 남겨주면 계약 담당들이 그 포맷이 되어 있는 이런 두꺼운 계약서에다가 다 넣어서 그러니까 법적인 그 말하자면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서로 사인을 해서 계약서를 교환하게 되죠. 그 일을 사실을 하러 갔어요. 그 일을 하러 갔는데 사실 지금 계약서라는 게 그 다 포맷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면 가와사키 중공업 또는 뭐 스미토모 중공업 그다음에 신일본 제철 뭐 또 고베 제강 뭐 엔진 회사도 수없이 미쓰비시 중공업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다 오랫동안 수출 무역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 회사의 기본 포맷이 있어요. 페이지로 책 한 몇 권씩 될 수 있는 그런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엔지니어들이 결정한 스펙을 또 이렇게 도면이니 뭐니 해서 붙여가지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계약서를 문구로 하나하나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포맷에서 우리가 받아줄 수 없는 거 뭐 책임을 뭐 과하게 부담한다든가 비용을 우리한테 부담하다든가 이제 그거 가지고서 싸운 거죠. 서로 싸워서 이제 결국은 저쪽에 일방적으로도 이길 수가 없고 우리도 일방적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중간 단계에서 컴프로마이즈 해가지고 타협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가서 일을 하면서 제가 우리가 확실히 후진이구나 하는 걸 느낀 것은 이쪽엔 저 혼자서 싸워야 되는데 저쪽에는 여러 명의 전문가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말다툼 하다 보면 자기네들끼리 잠깐 휴회하고 하게 되면 전문가 의견 들어서 하는데 우리는 나 혼자서 북치고 장기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식해서 용감했다고 할까요? 뭐 그런 세월을 지났습니다. 지금은 우리도 그렇게 일본처럼 하고 있겠지만 초기에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참 택도 없는 고생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한 사람이 만능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의 매니저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 그쪽은 뭐
아프리카라고 해서 흑인이라고 해서 다 발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도 다 발전했겠지만은 후진국이라고 하면은 거기는 한두 명이 나오고 여긴 전문가가 여러 명이 나가고 예.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세상이 항상 그런 과정을 밟더라 이거죠. 예. 예. 그럼 우리 그 당시에는 뭐 이 조선업 초기고 일본은 굉장히 조선에 대해서는 아직 앞서간 그런 나라잖아요. 그 일본은 그때 당시 이제 조선업에서는 세계 제1입니다. 예. 두 번째가 영국 정도 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덴마크나 무슨 뭐 이런 그 스웨덴, 노르웨이 그쪽에 조그만 조선소가 있었는데 압도적으로 일본하고 이 영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오는 물품도 물론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것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오고 덴마크에서도 오는 게 있지만 그러나 주요 그 부품의 주요 부분이 일본하고 영국에서 오는데 영국보다는 일본이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했죠. 왜냐하면 영국은 벌써 발주해서 걔네들이 일본처럼 조직력있게 빨리빨리 할 생각도 안 하고 말하자면 넣고 다 놀면서 엔조이 할 거 다 엔조이 하면서 만드는 이 워커들을 근로자들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이고 일본만 하더라도 태평양 전쟁에서 진 다음에 6.25 사변 때 잠깐 일어서긴 했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기계 팔아먹고 중국에 팔고 동남아에 팔고 할 때 머리 싸매고 다시 일본은 일으켜 세우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기술들을 빨리 눈치 안 채게 걔네들한테 거부감 안 느끼게 빨리 흡수를 해가지고 우리는 걔네들하고 필적하는 회사와 산업을 일으켜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처음에 조선업을 하면서 여기 조선소에 중공업에 이쪽으로 자재 배당 받아가지고서 좀 느낀 것은 일본에도 옛날에는 홋카이도 같은 데서 석탄이나 철광석이 생산이 됐습니다. 지금도 파면 나옵니다. 그런데 탄갱이 너무 깊고 해서 이제 끄집어내서 가지고 오면은 원가가 비싸게 치이죠. 그런데 이제 호주 같은 데서나 브라질 같은 데서는 석탄, 유연탄이나 철광석을 이 껍데기만 흙만 한 1~2m 벗겨내면 그냥 산 같은 걸 노천광을 그냥 부르도자로 밀어가지고서는 다 기계로 이제 어느 정도 선별해가지고 항구로 가져와서 실어서 수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철강 업체 자체가 그렇게 호주나 브라질에서 수입한 원광석과 석회석을 갖다가 만들어서 철재를 만들어서 철판을 만들어서 얇은 철판이나 후판이나 두꺼운 철판이나 다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갖다가 수출해서 팝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갖다 파는 것이 미국 국내에서 석탄하고 철광석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시중에 파는 것보다 더 싸게 서플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되니까 브라질과 호주와 이런 데서 어떻게 하면 값을 싸게 원광석을 계약을 해서 수입을 하느냐. 양이 많을수록 기간이 장길수록 싸질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국가 신용도하고도 관련이 있고 신용이 좋을수록 값이 싸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걸 실어오는 걸 일본은 예를 들어서 뭐 5만 톤짜리를 실어온다 그러면 우리 10만 톤짜리를 실어와서 운임을 더 절약을 해야 일본하고 경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돼서 결국 우리나라가 일본에 지금 필적하는 그러한 철강 산업을 이룩한 거죠. 조선업 전체도.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련 없는 조금 옆으로 빠지는 말씀 드리자면은 지금 북한에서 뭐 석탄이 나오고 무슨 철제가 철광석이 나오고 하는데 중국이 다 퍼가가지고 우리는 빈독이 되는 것처럼 야단하고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식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사상이 북쪽 편을 드는 공산주의 사상이거나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호주나 브라질에서 철광석을 실어서 포항까지 가져와서 포스코가 수입을 하게 되면은 그 수입 원가가 얼마냐 하는 것도 문제지만 수입하는 운반비가 톤당 뭐 10달러, 20달러 그 수준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아오지 탄광에서 석탄을 캐가지고 덤프 트럭으로 실어가지고서 일로 서울까지 가져오든지 포항까지 가져오든지 또는 한국까지 가서 배로 실어서 포항까지 가져오든지 하면은 10달러, 20달러가 아니라 100달러, 200달러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운반비만.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우리 땅에서 캐가니까 한반도에서 캐가니까 아깝고 좀 아쉬운 점은 있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 그것이 꼭 반드시 유스풀하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건 저 물류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이 누가 뭐 그런 걸 나가서 대변해 주는 사람 보고 나보고 와서 이 얘기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이 얘기를 하면 또 빨간 사람들이 삿대질하고 대변들면 내가 감당할 그런 좀 나이도 아니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한테는 전문가들의 보는 눈이 일반 국민들이나 정치가들 보는 눈하고는 상당히 다른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혹시 그 지금 현대가 이제 조선 사업부를 통해서 조선소를 건설하게 된 것인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지금 인터뷰에 창업자의 의지인지 또는 국가 요구인지 뭐 우리 구수자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래 이제 그 정주영 회장님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자꾸 그런 산업을 일으키라고 사석인지 공석인지 모르지만 만나면 자꾸 구두로 압력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상당히 주저했어요. 정주영 회장이. 그 이유는 새로운 저런 산업을 울산에다 세우는 게 아니고 그때 부산에 있는 한국조선공사인가 무슨 뭐 그 대한조선공사인가 하는 그 회사가 있었는데 그게 적자로 아주 골치 아프고 어떻게 대책이 없어서 정부가 골치를 앓았어요. 근데 그거를 인수받아서 하라는 압력을 넣었죠. 넣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정주영 회장님은 그건 아무리 가져다가 계산을 튕겨봐도 도대체가 세계적으로 나가서 경쟁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저항을 해서 때로는 박 대통령한테 좀 구박도 좀 받기도 하고 뭐 이래가면서 하다가 결국은 이제 정주영 회장님 울산에 이렇게 세우겠다가 하는 그 뜻이 이제 결국 받아들여져서 세운 거로 돼 있는데 원래 울산에는 옛날부터 그쪽을 공업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본 외정 시절부터 좀 움직임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전쟁이 지는 바람에 그까지 가지를 못했는데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 몇 번째 파워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 이후락 정보부장이 말이죠. 그 울산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고향에 뭔가 산업을 좀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말하자면 뭐 정치적으로 큰 배경으로 계속해서 백업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했을 거예요. 이건 정치 부분이니까 저로서는 더 길게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제 추측인데 그런 게 다 맞아 떨어져서 이제 원래 자동차 공장을 거기 세웠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 공장 옆에 또 세우려고 쭉 답사를 했는데 그 매립지기 때문에 매립지를 그 이제 파가지고 굉장히 크게 파서 배가 들어가 앉는 그 독구라는 게 이제 부루장 비슷하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 드라이 독구에 이제
물을 뺐을 때는 드라이죠. 물을 집어넣으면 왜 뜻없고지만은 그 독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배를 건설을 해서 배가 다 완성이 되면 물 집어넣어서 띄워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배를 집어넣어서 넣었다 뺐다 하는 그 바깥에 그 드라이 독구 자체가 콘크리트로 만든 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밑에 안반이라든가 이런 게 고착이 잘 안 되면 그거 자체가 배처럼 떠버린대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그런 걸 드라이 도크를 잘못 만들어서 드라이 도크가 떠버리면 완전히 철근하고 이제 콘크리트 몇백만 톤이 들어간 것이 허사가 되잖아요. 그거 허물어서 또 가서 없애려면 그게 만드는 것만큼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울산 근처에 하다가 자동차 옆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산 넘어서 지금은 그 미포만 그쪽에 이제 가서 결국 그때 뭐 5천이고 우리 자동차 사람들이 그때 당시 제가 근무할 때마다 여름에 가끔가다 일요일 날 오후에 그 수영하러 헤엄